WSC 그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준비하면서 권은 박사님께서 이제 뭐 그 저희 그 학회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스마트 시티 관련된 기본적인 상황들을 좀 강연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자료는 오늘 자료를 따로 준비했는데 저희 회사 네트워크가 오늘 안 돼가지고 그 자료를 지금 제가 다운을 못 받아서 과거에 있던 자료 뭐 내용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채팅 지금 참가하신 분이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 현업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는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UCT 저희가 2008년도에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 그 전에 이제 저도 도시계획을 공부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뭐 미래 도시다, 뭐 첨단 도시다, 이상 도시다 뭐 이런 얘기들로 도시를 어쨌든 미래의 모습들을 많이 좀 예측하고 뭐 동경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또는 어떤 현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으로 유에코시티 연구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의 이제 시초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에코시티 연구를 저희가 2008년부터 13년까지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연구개발 사업 1단계 R&D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고 그리고 2단계 연구가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이게 UCT 고도화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UCT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2010년도 전후에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이 아젠다들이 엄청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UCT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느냐. 그래서 UCT를 좀 이제 그때부터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2단계 연구 사업 2008년도부터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죠. 그때는 이제 지능형 도시라는 명칭을 썼어요. 저희가 UCT에서 지능형 도시. 그래서 처음에는 UCT 고도화라는 명칭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능형 도시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된 내용 중에 3단계 R&D는 국가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다. 그래서 데이터 허브를 만드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면서 데이터 허브를 만드는 이렇게 맥락이 좀 흐트러지기는 했는데 우리나라 UCT 스마트 시티의 최초 UCT 작업을 할 때 2008년도에 저희가 이제 UCT 박신영 박사님, 헤드쿼터 네, 여기, 예, 하나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네, 네. 지금 화면이 안 바뀌고 있는데, 화면은 아직 살, 안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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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됐고요. 화면은 제가 사전 설명 좀 드리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 가급적이면 1시간 정도로 좀 줄여줄 수 있으세요? 발표를? 한 시간? 예, 저희가 네네, 많이 알겠습니다. 질문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시, 한 10분 정도까지만 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나 좀 논의하는 시간으로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UCT 법이 이제 저희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13년도? 14년도인가요? 17년도죠. 저희가 이제 스마트 도시법으로 전면 개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R&D를 우리 저희 LH공사 연구단하고 처음에는 이제 사업단으로 시작했다가 연구단으로 진행이 되면서 뭐 국토연구원이라든지 뭐 우리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 거기에 뭐 안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그리고 어, 국가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저희 그 카이아, 우리 그 국토교통부의 R&D를 주관하는 카이아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의 제도적인 어떤 환경적인 기반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서는 이제 유에코 시티의 사업단부터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의 기초를 좀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스마트 시티를 해야 되는 이유, 저희가 R&D를 하면서 처음에 그런 논의들을 많이 했어요. 스마트 시티, 과연 UCT가 뭐냐? 그리고 스마트 시티, UCT를 이제 지금은 이제 UCT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스마트 시티로 좀 명칭을 통일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들이 그리고 스마트 시티가 과연 뭐가 어떤 것들이 스마트 시티냐? 우리 그 스마트 도시법에 보면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을 기초로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주민의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 이게 스마트 시티로 이제 법제적으로는 정의가 돼 있는데 다양한 스마트 시티의 정의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었죠. 그 부분은 뭐 저희 도시계획 쪽에서도 정의된 내용이 있고 뭐 환경, 교통 그리고 기술적 이렇게 다양하게 본인의 전공과 역할에 맞는 정의가 다양하게 좀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도시법에 정의한 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의가 돼 있고 아직까지도 아마 이렇게 제도적으로 스마트 도시를 정의해 놓은 나라는 법적으로 정해 놓은 나라는 뭐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R&D에서 그 법을 이제 만들고 전면 개정을 했죠. 국토연구원의 그 이재용 박사님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서 추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아, 도시 문제라고 하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 환경, 에너지, 쓰레기 뭐 이런 문제들을 기본적인 도시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2050년도까지 인구 1,000만이 넘는 메가시티가 전 세계 5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유엔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이 도시들에서 발생하는 뭐 우리나라에서 서울 광역대도시권하고 도쿄, 런던, 워싱턴 이런 대도시들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도시 문제들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주택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도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요구 사항이 됐죠. 근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흔히 말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2000년대의 중후반이 되면서 이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이 아주 혁신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AI도 지금 뭐 챗 GTP 같은 경우처럼 뭐 이제 인간의 어떤 어, 기본적인 행태를 넘어설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자율주행인지라든지 UAM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런 서비스들에 관련된 센서 디바이스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아주 발전을 저희가 2000년도 지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좀 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당위성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부분이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요구하게 되는 이런 순환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UCT 과거 UCT의 필요성은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삶의 쾌적함과 도시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들을 적용한 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우리가 필요한 앞으로 도시의 건설과 관리를 위한 주요 어떤 핵심 기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환경적으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후도 많이 변화를 했고 그 기후 변화에 따른 도시 문제들이 재난 재해로서 이렇게 발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스마트 시티에서는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뭐 의무 또는 아니면 명제들이 이제 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 보면 지금 도시사회의 도시화나 이제 거대화, 뭐 과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정보통신 기술과 이제 어떤 맥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한 도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가 바로 스마트 시티다. 그래서 이 기반 시설과 우리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해소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도시도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해주는 그런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한다, 만들고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스마트 시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계 도시에서 이제 글로 스마트 시티에서는 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마트 시티 모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스마트 시티 산업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에 보면 하위 지침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위 지침에 스마트 시티에 구성되고 있는 서비스의 유형을 11개 유형의 228종의 서비스를 지침에서 정의해 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활용하는 서비스는 그 안에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거나 뭐 운영 관리할 때 어떠한 유형들의 서비스 또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솔루션과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방법을 솔루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특별한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편익을 제공하고 어떤 기술적인 편의성을 주는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로 이렇게 그게 이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은 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기술을 솔루션, 그리고 편익을 제공하는,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의 기술을 서비스, 이렇게 보통 구분을 대충 이제 대략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그 스마트 시티는 가버넌스, 도시를 운영하는 가버넌스부터 도시의 그 근간 기반 시설이 된 에너지, 그리고 그 위에 많은 기재들이 필요하겠죠. 뭐 건물도 들어갈 테고 교육도 필요할 테고, 그리고 거기에 그게 스마트 시티즌 시민들도 그 스마트 시티 하나의 구성원으로 하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스마트 시티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요런 종류 8개 형태로 스마트 시티를 보통 구분해서 관리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시티는 지금 이제 2020년도 이후에 그 시장 전망이 별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스마트 시티를 시장을 전망하는 건 이제 도시의 시장이 스마트 시티의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프로스 앤 설리반이나 이제 그 마켓 앤 마켓 같은 이제 글로벌 시장 전망 기구에서는 스마트 시티의 그 시장을 뭐 한 2천억, 2천조 정도의 수준으로 대부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아마도 뭐 특별히 시장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2천조 정도의 수준이 아닌, 우리나라 예산이 한 700조 정도, 700조 조금 넘잖아요. 근데 그게 각 국가에서 꼭 예산, 뭐 근데 단순 뭐 건설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 편익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기술들이, 스마트의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들이 다 스마트 예산이고 스마트 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구분을 하자면, 지금 이제 도시를 관리하는 스마트 가버넌스가 과거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는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했고, 지금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모빌리티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포션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스마트 시티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스마트 시티의 굉장히 선도 국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T, IoT 기술이 물론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하지만 아, 기본적인 기술력과 이 기술 수준은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문별로 뭐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미국 실리콘밸리가 미국 산업 분야에서는 또 뭐 많이 포션을 차지할 수도 있고, 뭐 다만 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 스마트 시티의 ICT, IoT 기술의 전체적인 스마트 시티 시장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하이 랭커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중국, 미국 정도? 그리고 조금 특이점이 있는 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시 단위를 스마트 시티로 만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비스 단위로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뭐 주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PM이라든지 뭐 이런 단위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를 위한 에너지 저장, 또 아니면 쓰레기 처리를 위한 스마트 그 환경, 뭐 이런 단위 서비스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있지,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 또는 도시의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그 서비스 그 유형들을 만들어내고 그 서비스를 막 복합적으로 막 적용하고, 이런 사례들은 해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마트 시티의 어떤 음, 국가 수준으로 보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두에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 운영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부처별로 과기부, 산자부, 과학미래부, 산자부, 국토교통부, 요새는 농림부까지 산림청, 전부 다 막 스마트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작동하는 기제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만들면서 스마트 시티 특위를 만들었는데, 그 특위에서는 어쨌든 뭐 어떤 뭐 정책적인 결정을 했지, 이 헤드쿼터로서의 역할이 크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나라가 주목을 못 받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여져요. 기술적인, 아니면 우리 스마트 시티에 대한 계획, 구축, 관리는 우리나라 제일 잘하고 있는데, 한국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나 아니면은 외국 바이어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서 이제 흥미를 크게 유발하지 못하는, 과거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해외에서
이렇게 견학이나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우리나라의 어떤 단위 사업들 또 지역 개발 사업에 막 투어도 많이 시켜드리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수소에 LH에서 만든 스마티움 같은 이런 전시장 이런 데도 막 엄청 방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실제 작동에 있어서는 아직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유명무실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R&D를 끝내면서 이 2단계 R&D까지가 끝나고 스마트 시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듭이 좀 지어졌다고 보여져요. 법도 이제 정비가 됐고 그리고 그 법 안에는 과거에 이제 신도시에만 적용을 했던 스마트 시티의 건설이 이제 기존 도시 지역이라든지 소규모 지역 그리고 다양한 정책 사업, 챌린지 사업이라든지 지역 거점, 뭐 강소도시 이런 아, 규모와 유형과 지역 특성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확산도 되곤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융복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서비스 위주로만 가고 도시에서는 도시에서 해결해야 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와 매칭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이게 어쨌든 실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에서 가장 큰 문제점, 가장 큰 어려움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률인데 아무래도 스마트 시티라는 게 이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들, 영상 정보 그리고 뭐 수치 정보 그리고 뭐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좀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장벽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죠. 뭐 물론 규제 샌드박스도 하고 뭐 우선 심사도 하면서 많이 좀 해소를 하려고 부처에서 노력은 하지만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과기부 뭐 산자부엔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다양한 법률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률들이 이제 그 스마트 시티의 어떤 이 뜀박질에 발목을 잡는 형태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유시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그래도 지금은 많이 환경 여건이 좋아진 상태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이게 과거에 저희가 R&D 끝날 때쯤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다 스마트 시티에 우리가 선도 국가고 프론티어고 뭐 새로운 걸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우리끼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뭐 감사 또는 아니면 국회의 뭐 행정 지도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을 UCT 때 스마트 시티 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게 이제 큰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R&D 하면서 대략적으로 제가 3차 R&D는 잘 모르겠는데요. 1, 2차 R&D 하면서 2천억 가까이가 연구비가 들어갔습니다. 2천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1200억, 600 몇십억, 500 몇십억 이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제 국회나 감사원 쪽에서는 이제 그걸 해서 나온 성과가 뭐냐, 이런 걸로 이제 저희 그 연구자들의 어떤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외람되지만 뭐 발목을 잡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 몇 번씩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를 좀 이제 한계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 이제 법 개정을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법으로 전면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제 뭐 C급 이상의 도시, 뭐 C급, 뭐 군급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 중에 광역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중에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고 하는 데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 시티가 아, 이제 과거에는 이제 100만 제곱 이상의 신도시에만 스마트시티가 UCT법에는 했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다가 이게 이제 그 이하의 기존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스마트 시티를 어떤 스마트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는 도시 행정구역을 스마트 시티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적용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위 사업지구, 예를 들면 공공주택 사업지구라든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이 사업지구도 스마트 시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단위 블럭, 뭐 예를 들어서 한 30만 평 정도 되는 소규모 사업지구 또는 기존 도시의 블럭, 이런 블럭도 스마트 시티라고 하고, 그리고 뭐 하나의 서비스.
옛날에 그 지금 많이 하고 있는 ITS나 BIS 같은 교통이나 정보 이런 정보 시스템도 스마트 시티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타운, 스마트 챌린지 이렇게 국토부에서 2000년도 들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했어요. 이제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서. 근데 과거에는 이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가 다 스마트 시티에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도시가 다 스마트 시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토부나 과기부 행안부에서도 스마트 관련된 스마트 시티는 아니지만 뭐 스마트 챌린지 그리고 스마트 타운 뭐 스마트 빌리지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하면서 지자체에 스마트 기술들을 보급하는 사업들을 지금 뭐 수년째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타운, 스마트 빌리지가 아닌 곳이 뭐 거의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는 요 자료는 이제 제 과거 자료라 지금은 저희가 이 성숙 단계 보시는 요 확산 단계 지나서 이 성숙 단계에 빨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에는 성숙 단계에 돼 있어서 과거에 뭐 법제도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R&D 하면서 1, 2단계 때 그리고 스마트 도시법에 따른 스마트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확산 단계에 와 있고 지금은 성숙 정착 활성화 단계로 스마트 시티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숙 단계에 와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적인 고도화는 사실 저희가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이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도가. 그래서 이제 스마트 이제 또 일견 한계가 있는데 그와 또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기술 개발이 우리 스마트 시티에 적용이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UAM 같은 거. UAM이 과거에 이제 이렇게 레저용 조그만 드론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AAM, UAM 지금 그리고 그 무인 택시 뭐 인터넷에 보시면 OTT에 보시면 막 엄청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항공안전법 등 이제 드론이나 이 그 뭐 지금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고 하긴 하는데 이 그리고 뭐 퍼스널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적 발전은 저희가 뭐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실은 제도적인 한계도 굉장히 크고 제도가 완비됐다고 그래도 그 제도를 따라올 만한 이 기술들이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그 기술적인 제약 사항들이 많아서 이게 좀 같이 좀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주체에 의해서 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산업들을 이렇게 저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든지 7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선정을 해서 스마트 시티, 드론,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지금 국가 산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전 정부에서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국정과제 분석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좀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좀 퇴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R&D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마트 쪽도 이렇게 예산이나 아니면은 그 인력, 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국내에 지금 정책적으로 정세 상황이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저희도 지금 R&D가 없거든요. 저희가 R&D가 없고 내년에 뭐 이제 뭐 지능형 도시계획 뭐 이런 것들을 좀 새로 기획과제들을 하고 계신데 기술 개발은 이제 더 이상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들을 찾는 R&D 그런 것들을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도시를 운영한 통합 플랫폼, 국가 표준 플랫폼 만들 때 그 플랫폼이 한 8, 9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에서 다양한 인증 플랫폼들을 가지고 소규모 단위 아니면 본인들의 그 특성에 맞는 이런 서비스들을 발굴하고 접목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크게 지금 이제 국가 혁신성장력 프로젝트도 작년 말에 끝났고
그리고 올해 스마트 시티 관련된 메모도 과제가 없어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기획 과제 몇 개 이렇게 세부 과제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시티 과거에 뭐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2010년도 후반, 2020년도까지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해 왔어요. 그래서 해외 진출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국가혁신성장도 프로젝트라는 것을 가지고 전국의 데이터 허브, 지금 국토부에서 데이터 허브 보급 사업을 해서 7개 광역권인가요? 이제 데이터 허브가 구축이 됐는데, 전국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뭐 이런 어, 단계까지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아까 그 확산 정착의 활성화의 단계에 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요 얘기 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 시티의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한 국가 시범 도시를 지정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 세종 5-2 생활권하고 부산 에코델타 시티하고 이제 그 지역의 사업 시행자, 그 사업 지구의 사업 시행자인 LH하고 K워터 수자원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획대로라면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2024년에 끝나야 됩니다. 2024년에 끝나야 되고, 뭐, 에코델타 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종은 이제 SPC, 이제 뭐, 이거 좀 내용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사업수법에 이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거기 이제 사업 관리를 하는 뭐 이런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인데, SPC가 굉장히 난항을 겪다가 바뀌고 뭐 내용 정리하고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하느니 막 하다가 8월 말에 국가시범도시 세종 SPC가 이제 그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LGCNS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계획을 국토학회에서 국토학회 상임기획단에서 변경하는 계획을 이제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2030년까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LH에서는 2030년 정도까지는 국가시범도시 세종이 완결성을 보일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에코델타 시티도 제가 지난달에, 요번 달이네요. 요번 달 초에 우연 기회에 이제 좀 뭐 심사를 갔다 가봤는데, 거기 그 에너지 마을 말고는 거기도 된 게 없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국가시범 도시가 처음에는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모태는 뭐였냐면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 첨단 기술에 대한 열의가 뭐 남달랐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이니셔티브라고 2016년도인가에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 스마트 시티 전략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걔는 외국에서 이니셔티브라고 하잖아요. 그 오바마 이니셔티브를 만들면서 아, 아주 기초 백지 상태에서 모든 기술이 접목된 도시를 새로 만들자. 예전 라스베가스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뭐 덴버 어딘가에 그런 도시를 구축하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거기도 이제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됐나. 근데 작년에 WSC 바르셀로나 그 엑스포 콩그레스에 제가 가서 거기 미국 사람들 부스를 나왔길래 거기서 이제 좀 상의를 해보니까 그 오바마 이니셔티브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금 축소된 형태로 어떤 타운의 규모의 이제 서비스 기업들을 거기에 발굴해서 그냥 그 완전 규제 프리존 모든 걸 여기서 다 해라. 그래서 뭐 관광객들 유치하면서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우리도 백지 상태에서 모든 스마트 기술이 집약된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게 국가시범도시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제 국가시범 도시를 선정을 했는데, 이게 사실 그런 방식으로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아, 대기업 기반의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이 그 시범 도시를 만들기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SPC 만들려면 그 6,300억인가요? 이 사업비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사실 대기업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산업들이 대기업 참여 제한도 많고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지금 한 3년, 4년 정도 굉장히 표류를 했죠. 근데 그 다행스럽게도 지금이나마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 에코델타 EDC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긴 그렇고, 저희 LH 걸 보면 지금이라도 이제 SPC가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사업이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국토학회랑 같이 지금 서비스 변경하는 거 사무국에서 하고 계신
근데 그것도 같이 좀 하고 그렇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활성화 단계까지 올 수 있는 많은 기반이 됐고요.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위 사업으로 가지는 않아, 단위 서비스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자체별로 기초에서 뭐 예를 들면 스마트 횡단보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교통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하시는데 초기부터 우리는 여기 통합도시개발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획, 설계, 조정, 운영, 관리를 다 짜놓고 접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3기 신도시라든지 공공주택 지구 같은 경우에 공공사업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미니 신도시 같은 것도 할 때도 처음에 지구 지정할 때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아예 스마트 전력 계획 자체를 같이 수립합니다. 부문별 계획 형태로. 물론 도시 계획 안에 있는 도시 관리 계획 안에 있는 부문 계획엔 스마트 계획은 없어요. 근데 스마트 도시 전략 계획을 별도로 우리 사업 시행자, 예를 들면 LH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남 신도시를 한다 그러면 전략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것도 뭐 몇십억 주고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지역 분석을 통한 스마트 서비스의 필요성 그리고 이 도시의 미래 지향점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데 전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세종혁신도시, 세종 그 행정자치시가 사업비가 12조인가 들었죠? 12조인가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오래돼갖고 12조인가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스마트 시티, 과거 유시티나 지금 스마트 시티도 뭐 설계비나 구축비, 정보통신공사 형태예요. 근데 포함해서 한 2.5%? 2%, 2.5% 이냅니다. 그래서 그게 뭐 굉장히 스마트 시티 하면 뭐 많이 돈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회에서 그런 저기들이 많았어요. 스마트 시티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근데 전체 사업비에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성과평가 분석 과제를 했었는데 2%에서 2.5%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와에 따른 이제 반향과 확산은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운영 전 과정을 통합도시개발 형태로 한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계획적 관리가 물론 된다는 거고, 단점은 실행하기가 힘들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들을 다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통합 플랫폼, 국가 표준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그걸 전국에 이제 108개 지자체에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기초에서도 그 플랫폼을 잘 돌리질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운영비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기술이라는 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그냥 올드 패션이 돼버립니다. 과거에 했던 거. 그러면 이제 장비도 바꿔야 되고 통신도 지금 뭐 과거 저희가 UCT 할 때보다는 상상을 못하는 수준의 이제 통신도 지금 구축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내용들도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28종의 서비스를 정해 놨는데 지침에 이 228종의 서비스가 11개 카테고리로 돼 있습니다. 교통, 환경, 에너지, 교육 뭐 이렇게 11개 카테고리에 228종의 서비스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생활하고 운영하는 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뭐 사소한 안전, 사소한 안전, 조그만 안전에서 필요한 조그만 장치까지 다 서비스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를 어떻게 골라서 특성에 맞게, 우리 현황에 맞게 취사 선택할 거냐. 이것들이 이제 계획적인 문제인데, 그 전략, 아까 말씀드린 사업 지구별 전략 계획이나 우리 스마트 기본 계획에서는 그것을 사실 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의사결정 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를 전문가들이, 용역사 또는 전문가들이 계획을 해서 행정가들한테 가져가면 그 행정가들이 이 미래의 예를 들면 하남 신도시, 하남 교산 신도시의 미래의 스마트 모습을 그분들이 이렇게 꿈꾸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뭐랄까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좀 한계에 있었다고 지금까지 한계에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스마트 도시법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새로운 산업을 좀 육성한다든지 세부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그리고 당시에는 뭐 R&D를 확장한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과를 이제 해외에 이제 진출을 하는
방향성으로 갖겠다. 막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석들을 막 했습니다. 어디부터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해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보는 스마트 시티하고 우리가 보는 스마트 시티하고는 관점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예를 들면 하나 실례를 들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마트 시티 전시회가 바르셀로나에서 12월 둘째 주 수목금 사흘 동안 11월 둘째 주 수목금 사흘 동안 하는 월드 콩그레스라고 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올해 그게 11년 그러니까 12회 13회 정도가 되는데 그 바르셀로나가 스마트 시티로서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전 세계 아주 선도 국가로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요. 바르셀로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의 그 가우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대 가족 대성당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그 지역이 구도심이고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짜 사람 반, 차 반, 뭐 과거에 제가 처음 거기 간 게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그런데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어디 뭐 사람 차 막 섞여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있는 어떤 주차 회사, 이제 주차 센서를 갖고 있는 회사가 그 회사 이름이 제가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우리 바닥 부착형 동그란 센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가 바르셀로나 시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주차 관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성공을 해요. 초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옆에 공영 주차장들이 뭐 관광지마다 엄청 많이 생겼어요. 2000년대 후반에. 그 상황을 가지고 바르셀로나가 스마트 시티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 그, 뭐, 붐이 일어나죠. 근데 거기는 스마트 서비스라고 하는 게 지금은 많이 있어요. 뭐 관광 서비스도 하고 뭐 여러 개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2015년, 14년, 15년 그때는 그 주차 서비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월드 엑스포 콩그레스를 같이 붙여서 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 하면 바르셀로나 뭐 이렇게 스마트 시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게 단위 서비스를 가지고 스마트 시티라고 운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 계획, 전체적인 전략과 뭐 실행 계획과 활성화 방안, 막 이거 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스마트 시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다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보통신 기술에 굉장히 익숙해요. 뭐 물론 뭐 저희가 지난번에 토론할 때 WSC에서 토론할 때 뭐 디지털 위커 얘기도 좀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보통신 접근율이 전국에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 와이파이나 스마트폰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과거에. 지금은 뭐 보편화가 많이 돼 있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 기본적으로 핸드폰, 스마트폰이 되면 우리는 스마트 시티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모디 총리가 14년도에 100개, 전국에 500개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죠. 공약을 했는데, 거기 스마트 시티는 현황수도가 구분이 돼 있으면 우리는 스마트 시티다. 뭐 이렇게 굉장히 생활 수준에 따라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R&D 하면서 해외 진출에 대해서 이렇게 진출 가능성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네들은 스마트 시티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대규모로 깔고 안전 장치들 뭐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버스 쉘터 이런 것들을 만들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ODA에 많이 기대요. 근데 ODA에서도 뭐 과거에는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이 지원 사업들이 별로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ODA 사업이. 근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진출 가능성은 좋은데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성이 거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시장성이. 물론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 자본이 많기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10년 정도 교류를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 예산이 우리나라 말하는 도죠. 도당 100조씩 막 돼요, 예산이. 그래서 그때 뭐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은 뭐 저희가 그냥 서비스 선정할 때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유엔에서 그 USD에서 하고 있는 우리 삶의 어떤 환경들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시의 기능과
시험, 건축정문회의에서 제시했던 우리의 생활들의 그 매칭을 해서 그러면 기반 시설과 솔루션과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들을 다 운영을 해서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는 뭐 지금은 뭐 전 세계 보편화돼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선진국 위주로 스마트 시티가 서비스 위주로 선진국 위주의 서비스 위주. 예를 들면 어, 스마트 쓰레기통 그리고 뭐 있을까요? 스마트 버스 정류장, 지금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 버스 쉘터라고 하는데, 뭐 파리 같은 데 스마트 주차장, 뭐 이런 것들 단위 서비스로, 지금 파리 같은 경우에 스마트 주차장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지금 파리 파킹 같은 아이템을 보면,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가입을 해서, 에펠탑 옆에 있는 공영 주차장 E3의 A4 랏을 예약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약을 하고 여기서 결제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기술은 우리도 있죠. 당연히 스마트 파킹에 대한 기술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어, 행정적으로 잘 접목이 안 되는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다양한 공모 사업 할 때 스마트 주차장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자체와 협력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도 우리는 보통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광지 상인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술은 좋은데 잘 활용 한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 시티는 이제 아, 중동 LH에서 처음 그 사우드 알랍드랍 신도시를 진출을 했잖아요. LH에서 처음 그때 2018년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 그 중동 같은 경우에는 쿠웨이트잖아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가 쿠웨이트인데 거기는 이제 오일머니가 많으니까 국민이 20세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집을 한 채씩 준답니다. 이제 한 채씩 주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랑 LH랑 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랑 스마트 도시 그 건설 한참 진행될 때 60만 호가가 밀려 있었어요. 집이 없어서. 거기 그리고 그 중동 사람들은 시내에는 오피스 건물은 높게 지는데 어, 개인주택은 높게 짓지 않습니다. 1층, 2층 정도의 건물만 짓는데, 그래서 거기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게 쿠웨이트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로, 근데 거기는 스마트가 이제 스마트 물 관리가 주로, 방범하고 물 관리 이런 것들이 서비스로 주로 들어가서 진행이 됐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적인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스마트 시티를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서구 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 위주로 합니다. 대기업이 모든 사업을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이제 굉장히 크게 만들고 확산시키는 지금도 뭐 지금 여기 IBM이나 구글이나 AT&T 이런 데는 스마트 산업 중에 분야별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6G 통신, 그 연계 중계기 이런 것들로 한다거나 이렇게 핵심 기술로 단위 사업으로 진행을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스마트 시티를 과거에 우리나라 UCT 했듯이 지혜성시라는 이게 지혜 도시예요. 이게 중국말로 스마트 시티를 중국말로 표현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과거에는 UCT 하다가 지금 K 스마트 시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중국도 저희가 교류할 때 지혜성시라는 거를 신형 도시화 이 신형 도시화는 그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같은 겁니다. 중국이 이제 워낙에 토지 규모가 크고 지역 간 생활 격차가 크니까 스마트 시티화 정책을 과거 우리나라 70년대 새마을 운동 같은 형식으로 같이 묶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랑 저희가 엄청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역 발전을 위한 새마을 운동을 스마트화해서 지혜성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시진핑 총리께서 뭐 엄청난 돈을 자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아니, 우리도 중국의 교류를 엄청 많이 갔었습니다. 저희 연구단에서도.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과 우리나라 이제 어떤 교역, 무역이라는 것들이 이제 정세에 너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때 이제 뭐였죠? 사드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이제 와해가 됐죠. 중국과의 스마트 시티 교류는 그때 사드 때 2018년도 그때 저희가 중국에 전시회 나갔다가 그날 이제 사드 배치가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중국에서 쫓겨나는 이런 상황까지 실제로 쫓겨나진 않았습니다. 쫓겨나진 않았고 쫓겨나는 상황에 이르는 정도까지 됐고요. 그리고 뭐 인도도 아까 말씀드렸고 이렇게 추진하는 목표가 다 지역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종합해 보건데 첨단 기술을 집대성한 무작정적인 스마트 시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크게 맥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형별로 분야별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유럽처럼 온실가스 저감을 우리가 하는데 에너지 효율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시티의 어떤 한 카테고리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난재해에 관련된 뭐 이런 그리고 고령화에 관련된 뭐 이런 카테고리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그게 모여서 이제 종합계획 형태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큰 계획을 수립해 놓고 밑에 실행 계획이나 세부 계획을 지금 아직 만들어도 이게 아주 실행되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요게 그 미국에서 뭐 준비하겠다고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네 저희 뭐 이게 저희가 이게 월드 엑스포 콩그레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매년 아, 11월 둘째 주 화수목 이렇게 바르셀로나에서 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하는데 제가 여기를 뭐 여러 번 갔었는데 굉장히 좋은 행사예요. 좋은 행사고 뭐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행사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전 세계에 스마트 시티 관련된 이런 콩그레스, 엑스포 뭐 이런 것들이 6개가 정도가 됩니다. 워싱턴도 있고 카타르, 도하도 있고 그리고 중국 그 상해 전시회도 있고 우리나라 WSC는 거기 못 껴요. 아직 우리가 7회인가 됐는데 아직 못 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그리고 작년에 여기 가봤을 때 이제는 뭐 기술적, 그전에는 우리나라 전시회, 이번에 WSC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 대규모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기술들을 막 소개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코비드 팬데믹 지나고 2022년도에 제가 여기 그 WCWC에 갔었는데, 어, 굉장히 네트워크로 바뀌었어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기술 전시해 놓은 거, 과거 19년도, 18년도에 하고 이제 19년, 20년, 21년을 여기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21년도부터 다시 오프라인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저희가 외국에 못 나가니까 못 갔고, 그전에는 이제 전시 기술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우리는 이런 장비다, 이런 서비스다 막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어, 서류 이제 서로 이제 성과를 공유하고 노하우를 서로 이제 교환하는 뭐 이런 뭐랄까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가서 저희는 한국관으로 해가지고 LHK 워터 그리고 4개 지자체 국토부의 국장님하고 그때 진현한 국장님 가셨나? 국장님하고 이렇게 한국관으로 해서 이제 코이카가 이제 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저희가 사실 좀 아, 뷰포인트를 잘못 잡아가지고 저희 부스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받았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 이거 준비할 때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트워크 위주로 해야 된다. 근데 국토부 국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티브로 해서 도하도 생겼고 상해도 생겼고 뭐 워싱턴도 생겼고 스마트시티 전시회가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CES는 요거랑 다른 겁니다. 그건 전자박람회라서.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도 스마트시티 기술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WSC도 요 WCWC 때문에 SCWC 때문에 뭐 요런 뭐 같은 맥락으로 만들어진 건데 우리도 아직 좀 지난번에 행사를 지지난주에 했잖아요. 근데 좀 아직 좀 멀은 것 같죠. 근데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예산이 뭐 한 20억 내외인데 여기는 예산 자체를 여기는 또 지방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다 주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시상이라든지 뭐 교류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렇게 화웨이라든지 세스코 이런 데서도 무슨 17년도만 말씀이시죠? 해도
네네네. 제가 예, 요거 마무리만 조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기술을 전시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그 교류하고 네트워크하는 그 이 뒤에는 제가 그동안 해외에 다니면서 국내 해외에 이거 아까 바르셀로나 그게 월드 센싱이네요 이름이 예, 이 센서 이거 주차 센서 하는 회사 이 뒤에는 이제 사례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자료 말고 제가 오늘 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는 제가 권영수 박사님이랑 학회통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럼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좀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일단 얘기를 해볼까요? 질문응답을 감사합니다. 오늘, 할까요? 예,